염증을 없앤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죽습니다. 몸 전체를 완벽하게 검사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학술적인 걸 다 나열하면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제가 병원 장사, 약 장사가 됩니다.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학술적으로 아주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안녕하세요. 건강해진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착한 염증, 나쁜 염증이란 책을 쓴 저자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염증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우리가 시신을 보게 되면 며칠 만에 금방 부패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자잘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병균으로부터 막는 반응들이 그런 염증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셨는데도 그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면 부패가 안 되겠죠. 그런 반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박테리아 등에 의해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염증 반응이 없어서 염증 반응을 못해서 시신이 부패된다, 그런 뜻입니다. 염증이라는 거는 염증 세포가 관여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 반응들은 다 병균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염증 세포가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 면역 시스템이 선천 면역, 후천 면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천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외부 병균 내지는 몸에서 적절하지 않은 잘못된 물질들이 잘못된 장소에 들어갔을 때 벌어지는 반응을 전부 다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 세포가 관여하는 게 뭐냐? 대식세포라고 얘기하는 세포가 염증세포입니다. 그 조직을 지키는 대식세포, 많이 먹는다고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이 세포가 그 조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염증세포인데요. 그 조직에 들어오는 모든 병균이건 뭐건 일단 거기를 지키는 사천원 같은 세포입니다. 이 반응의 행동 방식이 과잉 반응입니다. 과잉 반응. 과잉 반응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에 지금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소방관이 가서 불을 끄는데, 옆집에 물이 튈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물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쏟아 붓죠. 뭐 옆에 차가 있으면 부시고 치우고 뭐 과잉 반응하는 거죠. 이게 염증 반응이에요. 주변 환경이 좀 닫히는 한이 있어도 여기를 일단 구해내지 않으면 주변으로 너무 심각하게 파급이 되기 때문에 초장에 박살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상 조직이 망가집니다. 균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는 이렇게 결계를 치기도 해요. 결계를. 여러분들이 예전에 넘어지거나 할 때 주머니 같은 농이 생기는 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만든 결계입니다. 여기 이상은 우리가 안 망가뜨리겠다 하고, 그럼 그 안쪽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겠다라고 결계를 친 거예요. 그 농은 우리 몸의 호중구가 박살내고 자기도 죽어서 만든 시체들이에요. 더러운 게 아니고 자기 몸에 그 죽은 시체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죽고 죽이고 해서 나온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잉 반응이에요. 이 염증은 뭐 나쁘다고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온 상황은 본인이 잘 자각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물리치기 위한 반응이 좀 요란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감기가 들어왔는데 감기 때문에 병균이 들어온 상황은 몰라요. 그런데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고 가래가 끓고 열이 나고 붓고 아프고 한 건 알겠죠? 염증의 4대 반응이 있습니다. 발열, 통증, 발적, 부종. 근데 그거는 병균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일으킨 염증 반응이죠. 그걸 감기라고 이해하시는데, 사실은 물리치기 위한 온갖 과잉 반응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감기균을 없애는 건데, 정작 이걸 물리치기 위한 반응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응원해야 되는 거지. 이걸 응원하고 빨리 끝내달라고. 감기 걸려서 열나는 자기 몸을 응원해야 되는 거지, 열난다고 신경질 내고 열 떨어뜨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문제는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열 경련을 하기도 하니까 너무 심하게 과잉 반응하니까 떨어뜨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감기의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가래약, 항히스타민제, 해열제, 모든 약을 때려 넣고서 몸이 나았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생각보다 다른 사람보다 그 감기가 더 오래 가실 수도 있으세요. 훨씬 더 오래 가거나, 아니면 그
그 이후에 강력한 염증 반응을 억제했기 때문에 그 감기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박테리아가 더 들어오거나 그래서 폐렴이 2차로 생기거나 하는 상황을 유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몸을 지키는 염증 반응, 면역 반응이라는 게 엄청 고마운 줄 잘 아셔야 되고, 염증을 없애면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없앤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염증 반응이 있다는 걸 알아야 이 염증 반응을 어떻게 내가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좋은 생각은 염증이란 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잉 반응은 모든 염증의 작동 방식이다. 세 번째, 과잉 반응의 정도는 사람마다 틀리다. 네 번째, 과잉 반응의 정도를 알 방법은 없다. 그거는 진단할 수도 없고 사람마다 다 틀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좋은 현명한 방법은 왜 자꾸 내가 염증이 생기느냐? 염증을 만들게 하는 원인이 뭐냐? 그거를 찾아내는 게 뭐냐? 그게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제가 착한 염증, 나쁜 염증 이렇게 책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염증은 착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왜 나쁜 염증이 되냐? 나쁘게 여러분들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원인을 모르고 그 원인이 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염증은 여러 가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질환들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그 레버리지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만성염증은 기본적으로 나쁜 염증에 속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나쁜 게 맞는데 나쁘게 만든 거죠.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 염증이 일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일하게 만들어서 나쁘게 만든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자꾸 염증이 생겨서 몸 컨디션을 나쁘게 하는 그 원인을 찾아라. 제가 전작에서 그 뇌졸중이 생기는 단계를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동맥경화증이다. 그 심근경색도 동일하다. 그 과정이 사실은 염증입니다. 아주 명백하게 염증입니다. 염증 세포가 관여하는 게 여기서 동맥경화에서는 뭐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등으로 인해서 그 혈관이 손상이 됐을 때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LDL이라고 하는 지단백이 거기를 들어오게 되면 그 혈관 입장에서는 불청객이거든요.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그걸 잡아먹습니다. 문제는 거기 손상이 있어서 계속 들어와요. 또 이분이 잘 먹어서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지단백이 혈액에 많아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결국엔 이 대식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려요. 그걸 이기려고 또 염증세포가 와서 그걸 또 먹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못 견딘 대기세포로 인해서 터져버린 콜레스테롤이 혈관벽 안에 가득 쌓이게 된 게 동맥경화증입니다. 대식세포가 이겼어야 되는데 못 이기고 그걸 이길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속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게 만든 게 동맥경화증이거든요. 뭐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동맥경화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동맥경화증 자극을 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뇌졸중에 대해서는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아주 단호했죠. 병이 없는 사람, 3단계 뇌졸중이 생긴 사람, 1단계는 위험 요인만 있는 사람, 2단계는 간단합니다. 동맥경화 있는 사람, 동맥류가 있는 사람. 위험 요인은 검사 간단히 하십시오. 여기는 영상 검사하면 되고 이거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갑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뇌졸중은 제가 90% 이상 인류에게 멸종시킬 수 있다. 이제 열심히 마신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안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만성의 내부 물질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실 수많은 책들이 사실은 그거예요. 이 2x2 테이블 중에 만성 염증인데 내부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이 염증을 어떻게 할 거야? 이 반응 때문에 뇌졸중도 생기고 치매도 생기고 암도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어떻게 알고 대비를 할 거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알면 의사도 병이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저는 아니까 지금부터 다 알려드리겠다. 그러면은 저는 사기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학적으로 알 수 있는 최대한 아는 범위 내까지 한번 토론을 한다.
뭐 이게 좀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염증은 우리 몸에서 안 생기는 곳이 없습니다. 염증을 안 생기고 싶어 하는 곳은 있어요. 너무 잘 관리하고 있어서 균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 뭐 예를 들어서 뇌, 그다음에 폐, 이렇게 완전히 잘 관리하고 있어서 평상시에 거의 균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염증 상태가 아주 극도로 낮습니다. 뇌는 그냥 아예 없는 수준, 들어오게 되면 난리가 나는 수준. 만약에 뇌에 출혈이 생기면 혈액이 뇌로 들어가죠. 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혈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뇌로 들어갑니다. 그럼 뇌 입장에서는 갑자기 혈액이 홍수로 들어오죠. 뇌는 혈액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자기 몸에 있는 물질이지만 혈관 안에 있어야 될 물질이기 때문에 외부 물질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뇌출혈이 생기면 출혈된 영역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반응이 똑같이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추가로 더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도 병균이 들어오거나 잘못된 물질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반드시 시작되게 됩니다.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균들이 있습니다. 결핵균, 나병균, 뭐 임질균, 성병균 뭐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들어왔는데 본인 컨디션도 잘 모르고 나중에 몇 달, 심지어 몇 년 지난 다음에 몸이 망가진, 그 장기가 망가진 다음에 아시게 되죠. 사람은 그걸 잘 모르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몸이 좀 안 좋다고 느끼거나 그 정도의 반응만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결국엔 그 장기가 만성적으로 나빠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증 그 과정에서 도와주는 요인인 만성염증을 요 1단계 때 생기는 요 포인트 위험 요인 이건 뭐예요? 라고 하면 많은 책들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포인트에 해당되는 진단 방법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거를 학술적인 걸 다 나열하면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제가 병원 장사, 약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지금도 제가 지금 말씀하면서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학술적으로 아주 확실한 거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HSCRP라는 게 있습니다. C 반응 단백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간에서 합성합니다. 간이 합성하는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겼을 때 팍 하고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엄청 잘 쓰는 검사인데 감염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감기만 걸려도 크게 올라가요. 이 수치가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우리나라에서는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를 쓰는데 나라별로 척도가 틀려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서구권은 그램 퍼 데시리터를 써서 좀 다른데요. 아무튼 우리나라 기준으로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를 쓰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를 넘어가게 되면 감염입니다. 대개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이에요. 심한 사람들은 20도 넘어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얼마가 나오냐? 0.0 얼마가 나온대. 검사하면 0.02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하면 안 나오는 수준으로. 안 나오진 않아요. 다 나오긴 하는데 0.01, 0.02, 0.04 이렇게 나와요. 뭘 보라는 얘기냐? 0.2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데 0.3, 0.4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감염이 없는데 감염 수치도 아니라는 거지. 그게 나오면 만성염증이 있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기준치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게 변동이 있어요, 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검사했더니 1.0이 넘는데 그럼 감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그걸 검사하게 되냐? 검사 안 시켜줄 겁니다. 이게 비싸냐? 비싸지도 않아요. 비싸지도 않고 급여가 되는 검사는 아닌데 환자분이 어디 아플 때는 병원에서 급여로 많이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으로 하는 검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검사를 환자분이 아마 뭐 비급여로 비싸지 않게 검사를 한번 뭐 아주 편안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혈압이나 이런 걸 재실 때 꼭 몸이 안 좋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싸울 때 혈압들을 재시는데 제발 컨디션 좋고 아무 일 없을 때 혈압 재라고 하는 것처럼 이 HSCRP도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 재셔야 됩니다. 그렇게 쟀을 때 0.2를 넘는다.
그럼 몸에 어딘가 염증이 있는 거예요. 암이 있을 수도 있고 결핵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계속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염증이 있을 수 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많은 임상시험이 있었고 스타틴을 여러분들은 사실은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으로 알고 있는데 염증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이 많이 진행됐었고 실제 만성염증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항체 치료제 다 굉장한 성공을 했었어요. 굉장한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신약을 인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FDA가. 인정해 주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만성염증에 대한 약을 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임상시험 많이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가장 성공한 건 코리친, 통풍의 치료제, 강력한 치료제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진통소염제인데 그걸 쓰면 통풍 환자들이 막 아파 죽는다고 하다가 그 약을 먹으면 갑자기 좋아집니다. 근데 부작용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쓰진 않는데 그 약을 굉장히 저용량으로 오랫동안 먹였더니 다른 약을 먹었던 사람들과 그 약까지 먹은 사람들이 심근경색과 동맥경화에 의한 여러 가지 유병률이 줄었어요. 그 임상시험이 몇 번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이 코리친을 동맥경화 만성염증의 치료제로 승인을 내주는데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너무 싸서. 그전 약들은 너무 비싸서 안 나오고 이번 약은 너무 싸서 잘 안 나와요. 이게 웃긴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연구들의 기반이 됐던 검사 수치가 HSCRP입니다. 이 HSCRP 하나만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는 기본적으로 면역 시스템에서 생기는 거라 많은 이제 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만과 혈당이 높은 상태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비만이 되거나 할 때 우리 몸의 염증의 과잉 반응 정도를 좀 높이는 그런 장기들이 좀 있어요. 내장 지방이 이제 대표적이고 살이 찌게 되면 여러분들이 몸 컨디션이 되게 안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땀도 많이 나고 기본적으로 체온도 좀 올라가고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응을 하고 이제 에너지를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염증 반응이 좀 과다하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들어오면 첫 번째로 체온에 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머리 쓰는 데 써요. 그래도 남으면 면역에 씁니다. 그래도 남으면 살쪄요. 근데 만약에 굶으면 거꾸로 없어져요. 거꾸로. 면역부터 없어지고 그 다음 운동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 체온이 떨어져 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는다고 하면 살찌는 단계까지 가면 면역력이 충분하겠죠. 넘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충분히 먹는다. 당뇨가 생길 정도의 고혈당이다. 살이 찔 정도의 지방이 많다. 내장 지방이 많다. 기본적으로 몸의 면역 상태는 과잉 반응을 하는 상태로 세팅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만과 지방이 많은 상태, 혈당이 많은 상태는 기본적으로 만성염증에 있어서 반응이 높아지는 상태다. 당뇨의 초기 지표가 당화혈색소니까요. 당화혈색소가 6.0%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당뇨와 관련된 대사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5%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당뇨라고 진단하게 되고 7.0%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약물로 치료할 대상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실제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에너지 과잉으로 당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만성염증 상태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지방이 과잉인 상태는 사실은 아주 확실하게 진단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마른 비만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체중은 정상인데 배만 나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마치 ET처럼 이렇게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는 정말 볼록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 실제 허리둘레 보면 이제 허리 사이즈가 엄청 나오신 분들 많으시죠. 실제 허리둘레 사이즈가 남자 90cm, 여자 85cm 넘으면 내장 지방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SCRP와 당화혈색소, 허리둘레 이 세 가지 정도를 만성염증의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라도 좀 넘는다. 1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노력을 한 다음에 정상화 시켰다라고 하면 이제 1단계에서 0단계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증을 관리한다고 얘기하기 전에 염증을 관리한다고 하면 염증의 원인을 포기한다고 들릴 수가 있어서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원인을 모르겠지만 몸이 안 좋은 거를 그냥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굉장히 심각한 원인이어서 나중에 암이 생기거나 심지어 결핵이거나 그런 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성염증이 있는 것 같다, 몸이 안 좋다라고 느끼게 되면 원인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심각한 원인이 아니었다,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한 정신적, 심리적 내지는 신체적 스트레스였다, 이거 없앨 수가 없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다, 그렇다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염증을 없애는 게 아니고 적절한 과잉 반응을 줄이는 게 뭐냐라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걸 찾을 수가 있나요? 못 찾죠. 이게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세팅되어 있는 과잉 반응을 어떻게 적절한 수준으로 찾나요? 그거를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가 있어서 지금 염증이 당신은 이런 염증이 생겼는데 몇 퍼센트가 이 정도로 과잉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으로 이만큼 줄일 테니까 정확하게 이만큼 낮추겠습니다, 가 불가능해요. 염증이 크게 문제가 되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한테 우리가 항면역 치료를 해요. 강력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합니다. 어딘가에 장기 면역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면역 치료를 강력하게 했더니 전체 면역이 다 떨어집니다. 그분들 다 떨어지면 기회 감염이라는 게 생겨요. 젊은데도 폐렴이 생겨요. 평균이 여기 왜 이렇게 방비가 허술해? 하면서 균이 들어가서 폐렴이 생겨요. 면역 억제됐을 때 생기는 기회 감염들이 황당한 감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곰팡이 같은 게 우리 몸에 폐렴이 생기거나 그런 거 상상도 못 하시죠? 병원에서 생깁니다. 뭐 아스페로질루스, 캔디다, 뭐 이런 곰팡이가 폐렴으로 생겨요. 너무 지나치게 면역이 떨어져 있어서 우리 여기 주변에 많이 있는 곰팡이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몸에 절대 못 들어가거든요. 단단하게 지키고 있어서. 근데 그분들은 들어갑니다. 그런 곰팡이가 들어가면 치명적이에요. 사람이 죽어요. 치료할 수 있는 약도 거의 없습니다. 그 치료하는 약이 있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의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도 막죠. 못 막는다고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염증을 없애나, 내지는 얼마나 과잉 반응을 적절하게 낮추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다. 몸 전체를 완벽하게 검사하는 게 불가능하고 만성염증 자체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방법도 없는 데다가 그 만성염증의 과잉 반응 정도를 알 방법도 없고 그 과잉 반응이 적절한지 아닌지도 알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런 모호함은 어쩔 수가 없는 현대의학의 한계다. 모호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기꾼 의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기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이 약을 먹으면 되고 사진을 보여주고 뭐 검사를 보여주면서 당신 염증이 이렇고 이런 검사를 보여주는 병의원이나 한의원을 가시면 그분이 진짜로 이상한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만성염증의 위치와 정도를 보여주는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